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에 울고 웃었던 남자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재미있는 방송을 보며 배꼽이 빠지게 웃기도 하고,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 콧물을 다 흘리기도 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며 화가 나서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 오직 사람 사이의 기묘한 인연 하나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진 경찰이셨습니다. 그것도 질 나쁜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강력계 형사를 하고 계셨어요. 피부도 하얗고 몸도 약해서 매철마다 알레르기며 감기를 달고 사는 저와는 다르게 아버지께선 항상 단단한 몸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자, 태진아, 아빠 팔 한번 만져봐라. 엄청 단단하지? 우와, 아빠 완전 멋있다. 돌덩이 같아. 벌어진 어깨에 다부진 팔 근육, 군살 하나 없이 건강함을 자랑하는 아버지를 저는 항상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선 강력계 형사 일을 하고 계셨기에 항상 위험한 사건을 도맡으셨고 흉폭한 범죄자들을 직접 몸으로 상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며 팔 쪽엔 칼에 베인 흉터나 온갖 상처들이 가득해 피부가 남아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런 아버지를 항상 걱정하셨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다치시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언제나 태평하게 아버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그만큼 내가 몸 안 사리고 나쁜 놈들이랑 몸을 불살라가면서 싸웠다 이 말이지. 어때? 당신 남편 좀 멋지지 않아? 멋있긴 무슨, 몸에 상처 생기는 게 뭐가 좋다고. 철 좀 들어, 철 좀. 속상한 사람 마음은 생각도 않고 상처를 보란 듯 자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짜증을 부리셨지만 그래도 그 속엔 항상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다친 채로 오는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도 나쁜 범죄자들을 잡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어요. 나도 언젠가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성격이 호쾌하신 아버지와 활발하신 어머니의 성격과는 다르게 저는 꽤나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치곤 덩치가 매우 왜소한 편이었기에 남자아이들 사이에선 놀림감 타겟이 되기 딱이었죠. 이를테면 종이를 접어서 저의 머리 쪽을 겨냥한다든지 교과서를 던진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행동들을 당하면 항상 울먹거리며 아이들에게 작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그만해. 야, 그만 울어라. 남자가 그렇게 자주 울어서야 되겠냐? 게다가 나중엔 무더위에 상해버린 우유를 제 가방에 몰래 넣어놓고선 실수로 밟은 척 제 가방 안에서 터지도록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악질적인 장난들을 당하고서도 저는 찍소리 하나 못한 채로 그저 당하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당시엔 저보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 아이들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서 싸워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부모님께선 제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지 친구가 없는지 모르고 계셨지만 상한 우유가 가방 속에서 터져 엉망진창이 된 걸 보시고는 어머니께선 깜짝 놀라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너 우유 안 마시잖아. 그런데 가방에 우유가 다 터졌는데? 아우, 냄새. 이거 상한 우유 아니야? 엄마, 그게... 혜진아, 이거 네가 그런 거 아니지? 어떤 녀석이 그랬어?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이 매일같이 절 괴롭힌다는 걸 어머니께 이야기하게 됐고 어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전하시더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휴, 내가 이놈의 학교를 내일 당장에 찾아가서 싹순 노란 녀석들 버르장머리 싹 고쳐놓든지 아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라든지 해야지.
아니, 애 가방이 저게 뭐야? 이 더운 날에 상한 우유 가방 안에서 다 터지게 만들어 놓고. 저건 빨래해도 냄새가 남을 텐데. 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진짜. 진정해, 여보. 그래도 우리 태진이 안 다쳤으면 된 거잖아.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시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께선 굉장히 차분한 태도로 뭔가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진 방긋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오랜만에 아빠랑 저녁 산책할까? 잠깐 우리 아들이랑 들를 곳이 있기도 하고. 들를 곳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빠?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봐도 아버지께선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으셨고 방긋 웃은 채로 제 손을 잡고서 어디론가 향하셨죠. 그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 태권도장이었어요. 거긴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신 곳이었습니다. 자, 아들. 아빠가 아저씨랑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쪽 가서 놀고 있을래? 꽤나 넓은 도장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30분이 넘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도장의 구석에서 꼼지락거리며 손장난만 치고 있었죠. 태진아, 이리 와볼래? 그렇게 혼자 있다 아버지의 부름에 쪼르르 달려갔고 저는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태진아, 태진이 내일부터 여기서 태권도 배울 거야. 태권도? 아빠, 나 태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운동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힘들어도 배워야 돼. 오늘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 태진이도 봤지? 학교에서 애들한테 괴롭힘이나 당하고 그게 다 태진이 네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런 녀석들이 놀리고 괴롭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냐. 괴롭힐 때면 괴롭혀 봐라.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산으로다가 맞서 싸워야지. 태진아, 태권도는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야. 지금 아저씨가 허리에 묶어놓은 띠 보이지? 이 띠도 나중엔 색이 달라진다. 태진이 검은색 좋아하니? 네. 처음에 시작할 땐 하얀 띠로 시작하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얀 띠가 검은 띠로 바뀔 수도 있어. 우리 태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해질 수 있게 이 아저씨가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배워보자. 이제부턴 아저씨를 관장님이라고 불러. 해보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운동의 운자도 모르는 사람이 해도 되는 걸까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등교를 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회초리를 탁상 위에 소리내어 내려놓으시더니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여태까지 태진이 괴롭힌데 가담한 사람들 다 나와.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아, 어머니께서 학교에 전화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원래 저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회초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 마냥 싸늘해졌고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아이들 몇 명이 쭈뼛거리며 일어나서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반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도 모자를 파네. 뭐? 상한 우유를 가방 안에 넣어놔? 머리 위로 교과서를 던져? 너넨 벌이야. 실내화 벗고 양말 벗고 무릎 꿇어.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선생님은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셨고 녀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내화와 양말을 벗고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실 전체에 발바닥과 회초리의 마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혼나는 아이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이들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맛봤던 발바닥 마찰의 맛이 어지간히도 아팠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약한 체력을 조금이나마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태권도장에 꼬박꼬박 나가며 주먹 찌르기, 발차기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 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줄넘기 50번도 해봤는데 항상 10개 정도만 하다가 50번 정도라니 정말 죽을 맛이더군요. 힘들어서 헥헥거리는 저를 보면서 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정말 니네 아빠랑 똑같구나, 태진아. 너희 아빠도 너만한 나이에 조금만 달려도 엄청 헥헥거렸었는데 지금이랑은 다르게. 네? 저희 아빠가요? 어, 지금 모습만 보면 상상이 잘 안 가지? 그러니까 태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자세도 좀 서툴긴 하지만 처음 치곤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도장에서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해야 체력이 더 느는 거 알지? 우리 태진이 잘할 수 있어. 관장님께선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잘해주셨어요. 서툰 저의 자세도 잘 잡아주셨고 처음인데도 잘하고 있다며 격려도 해주셨죠. 그런 관장님 덕분에 조금씩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금방 몸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툭 치면 픽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약골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흰 띠부터 시작해 빨간 띠에 이르기까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띠의 색이 변하기 시작하다 점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태권도의 운동 자체에 재미를 붙인 채 계속해서 운동을 했고 가끔씩 도장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와 셋이 만나 동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미를 붙이고 태권도를 시작한 지 막 2년 차가 되던 12살 무렵 관장님께서는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도장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었죠. 네? 갑자기 왜요? 태권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도 점점 줄고 거기다가 내가 몸도 요즘 많이 안 좋아져서 내놓게 됐어. 미안하다, 태진아. 아니에요, 관장님. 피치 못할 사정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였기에 아쉬움을 대놓고 드러낼 순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관장님은 저를 보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난 널 처음 봤을 때 참 피는 못 속인다. 어쩜 저렇게 지네 아버지랑 똑 닮았을까 하고 생각하긴 했지만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은 날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나도 어린 시절엔 아주 많이 소심했거든. 관장님이요? 어, 난 어릴 때 친구들한테 내 의견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했었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었어. 그래서 아버지께선 그런 날 굉장히 답답해 하셨지. 형은 나랑 다르게 운동도 잘했고 말도 많아서 항상 친구들이 많았어. 그런 형을 보고 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하게 된 거야. 신기하지 않니? 저도 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사람은 말이야.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 비록 도장은 문을 닫아도 혜진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 관장님, 왜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어, 도장 정리하면서 이 동네에서도 떠나게 됐거든. 너희 아버지랑도 오늘 저녁에 따로 인사하기로 했어. 에이, 그래도 가끔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거든 꼭 태진이 보러 놀러 올게. 그땐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볼 테니까 꼭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관장님께선 씁쓸한 듯 웃으며 저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관장님과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선 제 앞에서 처음으로 술을 많이 드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동네를 떠나게 됐다는 속상함, 아쉬움 때문이었는지 눈물을 살짝 흘리시기도 했어요. 저는 다가가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며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언젠가 남자의 눈물은 모른 척을 해줘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 굳이 다가가지 않고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 후 관장님의 도장은 문을 닫았고 저는 다른 도장에 다니게 되면서 꿈에 그리던 검은 띠까지 따게 됐어요. 아버지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아버지께 관장님의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빠, 관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알아?
이사 간 이후부터 아빠도 연락이 끊겨서 잘 모르겠네. 녀석 생각해보니 괘씸하네. 이사 가자마자 전화 한 통 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 해주고 말이야. 아무리 찾아 헤매도 꽁꽁 숨어서 연락이 안 되구나. 그래서 아빠도 너무 답답해. 아버지께서도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시니 더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다른 곳에서 태권도장을 차리신 걸까? 몸은 좀 괜찮아지셨을까? 그래도 모쪼록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키도 훅 크게 됐고 덩치도 커지는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보단 체력도 나아지고 괜찮아지다 보니 새로운 장래희망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이라는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던 아버지의 꿈을 나도 따라 걷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선 단박에 반대를 하시더군요. 태진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보고 자랐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경찰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몸도 정신도 얼마나 힘든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세상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도 많아. 아빤 찬성이다. 내가 경찰을 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 엄마 말대로 절대 쉽지 않은 직업이고 또 다칠 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지는 직업인 것도 맞아. 그래도 그만큼 또 보람찬 일이기도 하지. 아빠는 우리 아들이 뭘 하든 응원해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천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지금은 중학생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머니께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셨지만 아버지께선 적극적으로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꿈을 논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가 맞았지만 제 마음은 한 방향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몸만 단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했기에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턴 성적 관리에도 열심히 힘을 쏟았습니다. 가끔은 코피를 쏟아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제게 어느 날 아버지께선 제 등을 토닥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 세상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단다. 네가 정말 경찰을 꿈꾸고 있다면 아빤 네가 정의로운 경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손가발이 되어주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건 너무 멋지다, 아들. 노력하는 사람에겐 승리가 따른다는 말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힘내봐. 고마워, 아빠. 나 아빠같이 멋진 경찰이 되도록 정말 많이 노력할게.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19살 때까지 오직 경찰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찰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꿈꾸던 경찰대학은 아쉽게도 떨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지망하고 있었던 대학에 붙게 되어 기분은 좋더라고요. 대학에 들어와 원하던 공부를 하는 것,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넓디 넓은 많은 청춘들이 꽃을 피우는 캠퍼스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죠. 아내는 간호학과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참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와, 첫눈에 반한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굉장히 꿈 같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아내와 잘 맞는 게 많은 겁니다. 예컨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밤마다 듣고 자는 라디오 같은 것들이 같았고 꿈꿔왔던 이상형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순수한데 듬직한 사람이 좋아요. 키도 적당히 크고 덩치도 적당히 큰 제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이 맑고 빛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키는 조금 아담한 정도면 제일 좋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해줬고 저도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됐고
오다 가다 자주 마주치면서 인사도 하고 시간이 맞으면 같이 밥도 먹으면서 물 흐르듯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친구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꿈에 그리던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첫눈에 반한 상대와 사랑을 시작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제 인생엔 꽤 좋은 일들만 가득 생겨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종종 관장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쨌든 소심한 성격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관장님 덕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토록 궁금해하던 관장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진아, 너와 아빠랑 장례식장에 좀 다녀와야겠다. 네? 장례식장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너 태권도 관장님 기억하지? 아빠 친구. 그놈이 세상을 떠났단다. 무정한 자식 같으니라고. 살아있을 땐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죽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는구만 그래. 심장이 철렁하고 보이지 않는 저 아래까지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생각해왔던 관장님이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았고 꿈 같았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관장님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놈 오래 살았어. 나랑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오래 살아봐야 1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그놈이 이사를 간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더 오래 살다 간 셈이네. 관장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었는데. 너한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괜히 어린 마음에 놀란다고. 그때 말하길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도 뭐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던데 생각보다 치료가 잘 들었나 봐. 아휴, 참 헛헛하다 헛헛해. 어린 시절부터 이 아빠랑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놈이었는데 이사 간 후로 연락 한 통 안 하고 살다가 오늘에서 연락 온 게 세상을 떴다는 연락이라니. 가끔 아버지랑 관장님 보면 뭔가 특별한 관계구나 싶긴 했어요. 두 분 어떤 사이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어릴 적 난 무척이나 몸이 약했었고 그 친구 녀석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같은 반이 되어도 서로 있는 둥 없는 둥 대면대면하게 지냈었는데 가까워진 계기가 하나 있었지. 그게 뭔데요? 아빠 어릴 때 어머니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형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집에는 아버지랑 아빠 이렇게 둘만 남게 됐는데 아버지께서는 술만 드시면 나한테 손찌검을 하시는 게 일상이었지. 원래는 어머니랑 나 그리고 형한테 돌아가면서 손을 올렸었는데 이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타겟이 되어버린 거였어.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나한테 손을 들고 계셨고 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손을 대면 되는 대로 가만히 받아들이고만 있는데 누가 대문을 막 두들기는 거야. 아버지가 성난 목소리로 누구냐고 지금은 바쁘니까 가라고 했는데 계속 두드리더라고.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 사람은 뜬금없게도 내 친구 놈이었어. 아버진 신경질적으로 대문을 열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친구 놈을 보고 윽박을 질렀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냐고.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시는 거야. 그때 그 친구 녀석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내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어. 난 체력이 안 좋아서 조금만 뛰어도 죽을 듯이 헥헥거렸는데 그 녀석은 힘든 날 질질 끌어가며 등에 업어가면서까지 내달렸어.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그 친구가 관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리다가 우린 쓰러졌고 난 너무 힘들어서 헥헥거리다 겨우 숨을 고르고 녀석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고. 그랬더니 내 몸에 있는 멍자국을 봤대.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나한테 말을 좀 붙여봐야지 하면서 내 뒤를 따라오다가 우리 집 들어갈 때까지 나한테 말을 못 걸었대. 그러다가 집 위치를 알게 됐고 어쩌지 하면서 돌아가려다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지. 그 시절엔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다가 저지른 게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눈에 흙을 뿌리고서 냅다 도망을 치는 거였어. 와, 관장님 소심하셨다면서 용기 한번 대단하셨네요. 그러다 잡히기라도 하셨으면. 나도 그걸 물어봤지. 너 울아버지한테 잡혔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니 잡을 테면 잡으시라고 해. 나도 한 대 시원하게 두드려 맞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날 난 아무도 없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지. 혹시나 아버지에게 더 혼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친구 녀석이랑은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럼 할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친구 그 싹수 노란 놈 잡아와 라고 하시길래 싫다고 대들었지.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싫다고. 나도 이제 절대 당하고만 살진 않겠다. 마음먹은 거였지.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랑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성장했고 내 몸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몸은 점점 작아지더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셨지만 에휴, 아무튼간 그 녀석 덕에 내 삶은 많은 부분들이 변했어. 난 그 녀석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그 녀석도 날 만나면서 성격이 변했고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을 녀석이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새삼 관장님과 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한 인연이었는지 특별한 사이였는지를 알 것 같아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 안으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진 그 여자아이가 익숙한지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을이 잘 있었어? 아저씨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저희는 옆에 계시는 관장님의 아내분으로 보이는 분께도 인사를 드리고 저를 올린 다음 부조금을 넣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친구 녀석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있어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어. 너무 딱해서 눈물만 나구나. 에휴.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 속으로 관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었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찾아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그래도 하늘에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거 하나만큼은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 후 저에겐 많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도록 연애를 한 아내와 결혼에 꼴이냈고 대학 졸업 후 그토록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아내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고 더불어 임신까지 해서 집안의 3가지 경사가 한 번에 찾아오게 됐답니다. 이 일을 다 치르고 나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에 가까워져 있더군요.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은 한 동네 지구대였습니다. 와, 그런데 경찰서와는 달리 지구대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냅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며 냅다 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머리를 잡고 들어와선 어떤 놈이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자며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만났는데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용할 땐 또 조용했고 막내 직원이라고 많은 분들이 잘 챙겨주셨기에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관장님의 가족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난 후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길에서였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제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한 여자분이 휠체어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 멀리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금세 그곳으로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안고 있는 가방을 순식간에 가져갔어요. 저 가방이 어떤 가방인데.
여자분은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본인이 쫓아가려 휠체어를 잡고 온몸을 덜덜 떨며 일어서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우선 저는 아내에게 여자분을 부탁한 다음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날치기 범이 사라진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고 튄 그놈 진짜 체력이 저질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 가지도 못해서 골목길에 기대어 헥헥거리고 있는 겁니다. 야, 도둑질을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같이 비리비리한 놈들은 뛰어가봤자 벼룩이야. 어딜 깜냥도 안 되는 게 콱. 그놈이 가져간 가방을 빼앗아 메고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나오자마자 마침 타이밍 좋게 경찰차가 지나가길래 곧바로 날치기 범을 넘겨주고선 가방을 들고 다시 그 자리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가 가방에 구급의약품을 항상 챙기고 다닌 덕에 얼굴에 생긴 상처는 다 처치가 됐더라고요. 여기 가방 찾아왔어요. 그놈 얼마 못 가서 자기 혼자 지쳐 쓰러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저한텐 정말 소중한 가방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저희 전 재산 70만 원이 있었어요. 이 돈 없으면 엄마와 전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분은 가방을 받고서 소중한 듯 꼭 끌어안더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가방을 든 그 여자를 보고 전 두리번거렸어요. 꼭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리고 혹시 보호자가 없나 싶은 마음에 두리번거리던 그때였습니다. 가을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가을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저 멀리서 아주머니 한 분이 후다닥 달려오시는 겁니다. 가을, 굉장히 익숙한 이름,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생각을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아주머니 얼굴을 보고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뭐야 당신? 왜 그래? 그 아주머니와 휠체어를 탄 여자분은 바로 관장님의 아내분과 딸이었던 겁니다. 한 번밖에 스쳐가듯 보지 못했지만 가을이란 이름을 가진 휠체어를 탄 여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봤던 아내분의 얼굴과 닮아있는 아주머니, 그걸 보고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다쳤어? 무슨 일이야? 엄마, 아까 어떤 나쁜 놈이 내 가방을 훔쳐갔었는데 여기 이분이 가방 찾아주셨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색이 이래서 뭐 어떻게 살을 해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제가 경찰이라 당연히 그런 놈들을 보면 못 참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 한동체육관 운영하셨던 관장님 아내분이랑 따님 맞으시죠? 저 관장님 제자예요.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지켜보다 아는 척을 하자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제 시선을 쓱 피하고선 여자분의 휠체어를 잡고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얼굴 보니 기억이 날 것도 같네요. 우리 딸 가방 찾아준 건 고마워요. 근데 더 많은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을아, 가자. 이전과는 다르게 초라한 행세, 며칠을 감지 않은 듯한 머리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리며 떠나버리는 아주머니와 딸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관장님의 아내분과 딸을 마주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행색이 무척 초라하고 도망을 치듯 사라져버렸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정말 놀라시면서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본 거 맞아? 잘못 본 거 아니고? 아주머니가 절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제 눈을 피하시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묻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 내일은 내가 쉬는 날이니까 혹시라도 다시 마주치게 되면 나한테 곧바로 전화해다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출근을 했고 순찰을 핑계로 어제 아주머니와 딸을 만났던 공원 쪽을 계속해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 11시 정도가 되니 그곳에 노숙자 무료 급식소가 차려졌고 행색이 꾀재재한 노숙자 어르신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와 딸도 그 자리에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본 저는 아버지께 급히 문자를 드렸고 두 분이 식사를 다 끝내고서도 한동안 계속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진 급식소가 정리되고 난 후 곧바로 두 모녀가 있는 공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벤치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께서는 알아보신 듯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갔고 저도 그런 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재수 씨, 여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순찰 돌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린 거고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부탁이니까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모른 척 좀 지나가 주면 안 될까요? 제발.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제 인생 하나뿐인 친구의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걸 보고서도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버진 눈물이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아주머니 놀라시더니 이내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재수 씨, 힘을 내고 살아야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할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내가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없는 집 딸이라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절 너무 사랑하고 저랑 결혼을 하지 못하면 가족과 모두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랑 연이 끊기는 건 두려운 건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행복했어요. 네, 제가 더 잘 알죠. 그때 그놈이 얼마나 힘들어한걸요.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며 잘 살았는데 나쁜 병에 걸려버렸으니 전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완벽하게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시모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모아둔 돈, 남편 앞으로 해둔 보험금 싹 다 달라고. 전 절대 싫다고 했죠.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보험금은 내 남편 목숨값이고 집을 내놓으면 우린 당장 어디에서 사느냐고.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은 진즉에 병원비 약값으로 다 써버린 지 오래고 보험금만큼은 절대 못 준다고. 필사적으로 그 돈을 지켰어요. 부조금도 자기네들이 전부 다 가져가면서 보험금까지 달라고 하는 건 정말 파렴치한 같은 짓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돈부터 달라는 말을. 저희는 태권도 도장 정리하고 이사 오면서 반 지하에서 살게 됐어요. 좁고 습기가 가득 찼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냈고 남편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의사는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주 기적처럼 치료를 받고 나아졌습니다. 근데 완치 판정을 목전에 두고 또 재발이 되고 말았죠. 우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치료를 잘 받아 나아지는가 하더니 갑자기 위중해져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더라고요.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찾아와 남편을 힘들게 했죠. 네가 결혼만 잘해서 봐라. 이렇게 아플 일이 있겠나 하면서 장래 내내 절 마치 남편 잡아먹은 악귀 취급을 했어요. 진짜 남편을 잡아먹은 사람은 자기들이면서.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도 보험금만큼은 정말 철저히 지켰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허드렛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친구가 제게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서 저를 꼬드기더군요.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서 2천만 원 정도만 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기에 그 말에 속아서
남편 보험금으로 아껴놨던 2천만 원을 그만 건네고 말았어요. 2천만 원으로 큰돈을 만질 수 있겠다고 해주는데 전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원금의 2배를 준다고 하니 그 돈이면 저와 가을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뒤통수를 친 거였습니다. 전 친한 친구가 제게 배신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전 바보였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바보요. 설상가상으로 집은 이번에 내린 폭우 때문에 지하가 잠겨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어차피 계약이 끝났으니 저희 보고 나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찜질방과 노숙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몸뚱아리랑 옷, 그리고 남편이 선물해줬던 딸의 가방뿐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들도 새벽 헌옷 수거하면서 버린 옷들을 주워다 입는다는 소리에 저희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들은 이야기가 정말 실제 이야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아버지께선 묵묵히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주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 지낼 거처를 마련해 줄 테니까 우선 자리를 옮겨요, 재수 씨. 날도 더운데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면 나중엔 더 험한 일 생겨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놈 덕분에 인생 바뀐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 녀석 덕분에 제 아들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늘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 편할 테니까. 그리고 난 퇴직했지만 우리 아들이 경찰이니까 사기 피해 당한 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아볼게요. 그러니 제발 제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결국 아버지의 말에 두 분은 근처 원룸에 자리를 잡았고 그날부터 저와 아버지는 사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다행히 사기 피해 구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어머니와 아내에게도 말했고 혹시 옷가지 같은 것들을 좀 사서 챙겨줄 수 있겠느냐 부탁했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라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옷과 함께 반찬이나 마실 것, 그리고 필요한 가재도구 같은 것들도 함께 챙겨서 그곳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두 분이 원룸에서 지내시는 동안 저희 식구는 두 분을 위해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도움을 드렸어요. 이전보단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두 손 모아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주머니께선 피해액을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냐고요? 다행히 범인들은 잡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돈들은 허공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진 아주머니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며 소주잔을 빈속에 연거푸 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프구나.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다니. 아버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나쁜 놈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콩밥 먹게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재수 씨가 많이 실망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그 2천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사실은 이미 아내랑도 얘기를 끝낸 상태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다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분의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고통받고 살고 계셔서 돕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흔쾌히 동의하던데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거라면서요. 언젠간 우리한테 복으로 돌아올 거니까
꼭 도와달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술 그만 드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꼬. 우리 아들네 부부가 나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착하구나. 됐어. 이 애비가 알아서 처리하마.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겠지. 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음날 아주머니께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2천만 원은 피해받은 금액이고 1천만 원은 포기하지 않고 힘내라고 주신 돈이셨죠. 솔직히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넉넉한 상황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랜 친구의 가족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선 아버지의 돈을 계속 거절하시다가 우리 가족의 설득 끝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이렇게 온 가족이 저랑 저희 딸 하나 돕겠다고 이렇게 손 내밀어 주고 도와준 거, 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요. 저희가 은혜 입은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일이었어요. 우린 누구보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이잖아요. 앞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도울 테니까요. 그 이후 아주머니와 따님은 저희 동네와 가까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알아봐 주셨고 나라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들을 전부 세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선 수시로 방문하며 반찬거리며 이것저것들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을인 원래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로 취업도 못하고 계속해서 바깥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를 오고부턴 복지센터를 다니게 됐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조금씩 재활 훈련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두웠던 두 분의 표정에 생기가 띄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노라는 꿈을 진짜로 이룬 것 같은 기분도 든달까요? 그리고 한 번은 다 같이 관장님이 잠들어 계시는 앞골당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진 관장님의 사진을 옷소매로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놔두고 먼저 가니까 편안하냐? 이 매정한 놈.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바꿔줘 놓고서 정작 우리한텐 그 은혜 갚을 시간도 안 주고 말이야. 그동안 하늘에서 걱정 많았지? 이젠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푹 쉬어. 재수 씨랑 가을인 우리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친구야, 사랑한다. 한동안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으며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아주머니와 가을인. 지금은 다행히 행복이란 이름 아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까지도 이 무더운 날 길거리를 전전하며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젠 아무런 고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세상엔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도 있구나 싶어 새삼 신기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연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쉽게 헤어졌지만 언젠가 억겁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